네, 주간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짜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슈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발빠른 대응을 통해서 시장은 잘 버텨주고 있다. 특히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상승 탄력을 지금 코스닥은 0.7%까지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장은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무언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좀 무의미한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고요. 이거를 까딱 잘못 예측했다가는 완전히 반대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 번씩 다 소화를 하고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당장 주말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심리가 안 좋았어요. 네.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또 30% 이상 빠지고 크레딧 스위스 CDS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CDS라는 게 어떤 기업의 이제 디폴트 리스크를 나타내는데 이게 정말 완전히 망한다 정도의 수치까지 올라왔었어요. 네. 근데 간밤에 UBS가 크레딧 스위스 32억 달러에 이제 산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안정화가 되면서 한국 시장 지금 좀 양전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끝인가? 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건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아시다시피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떤 이야기들을 할 것인지, 금리를 올릴지, 동결할지, 자산 긴축을 계속할지 그대로 할지, 대출 창구는 열어줄지 말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면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을 지켜보고 다만 지금 상황이 유동성 위기에서 촉발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좀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대응을 해보는 게 전반적인 이번 주, 다음 주까지의 전술적인 대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이슈가 나온 SBB라든지 CS뿐만 아니라 여러 부실 금융사에 대해서도 또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민감하게 지켜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해부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뭐 일부 저축은행이라든지 그러니까 부실한 중소금융업체들 그리고 또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우려감이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부동산 쪽이 굉장히 조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쨌든 미분양이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뭐 7만 5천 호까지 늘어났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제2금융권, 뭐 비금융권이죠. 이쪽에 부동산 PF 약간 위험에 노출된 자금이 한 200조 정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좀 여진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도권,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가격도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여기에다가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하나의 이 부채 그리고 이 부동산 PF 흔들거리게 하는 요인이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방위적으로 모든 금융사, 모든 건설사가 다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이번에 어쨌든 유동성 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은행들에 대해서 지원은 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은행 지원을 하더라도 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중소형 금융 건설에 대해서는 대형보다는 조금 더 경계의 시각을 볼 필요가 있고 올해는 조금 빠른 속도의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건설 시장 자체가 조금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난주에 좀 미뤄진 이후에 유럽판 IRA, 이 CRMA가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뭐 중요한 관건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업체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분석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우리 배터리 업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핵심 원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네, 일단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일단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이제 제재 또는 규제 이런 것들을 핵심 원자재법을 통해 가지고 내놨기 때문에 이거를 우회하는 전략이 한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배터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뭐 수산화 리튬이 이게 중국 노출도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다른 쪽에서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기업이 다른 쪽 광산이나 이런 데 진출해 가지고 수직 계열화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자원을 뽑아낼 수 있는 방안들, 예를 들면 폐배터리 이런 게 네.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국 기업들 분명히 위험에 노출된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또 성장의 트리거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미국 IRA처럼 대규모 보조금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걸로 네.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유럽도 어쨌든 하나의 큰 시장이고 중국을 어느 정도 좀 제치고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래도 이 광산 쪽, 사실 중국을 빼면은 대부분 남미나 호주 쪽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쪽이랑 관계가 나쁘지 않고 이런 쪽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그런 방안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한국 분명히 여러 가지 법안들, 규제들, 장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충분히 앞서서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장기적인 전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폐 배터리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거의 뭐 땅 짚고 헤엄치기와 같은 그런 산업인 거죠. 네. 왜냐하면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하는데 원재료를 갖고 와야 되는데 광산이 아니면 결국에 쓰던 배터리 여기에서 가져오는 건데 그렇죠. 한국 기업들의 그런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뭐 이 관련해서 S사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기여를 하고 있고 이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도 그 공급망 라인에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유럽 정치권하고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부 지원까지 더해준다면 한국의 2차 전지,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여기에 따른 뭐 피해 방안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조금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또 신재생 에너지도 관심사가 될 텐데 대표적으로 태양광과 그리고 풍력, 오늘의 흐름은 사실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최근에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섹터잖아요. 이 부분 역시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일단 방금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을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에 탄소 중립 산업법도 같이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쪽이 분명히 커 나갈 산업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글로벌 환경 그리고 이 탄소를 줄여야 되는 하나의 큰 패러다임을 보게 되면 성장은 할 텐데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산업이긴 맞는데 이 유동성이 위축되는 환경에서 굳이 여기까지 돈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성장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자금이 유입되는 게 핵심인데 지금은 그럴 만큼 충분한 유동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 우선순위를 둔다면 2차 전지 같은 쪽은 오히려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투자의 메리트가 있지만 아직까지 신재생, 특히 태양광 풍력은 잠깐 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건 2차 전지 특히나 소재 업체들에 대한 의견일 텐데 사실 지난주 후반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하락을 하면서 이제 좀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오늘 흐름이 지금 상당히 놀랐거든요. 에코프로 압수수색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지금 13% 하락 출발했다가 이 시각 현재 1% 오름세예요. 정적 VI 발동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투자 심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네. 최근에 코스닥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에코프로 그룹이 거의 뭐 이 코스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을 2배 가까이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고요. 일각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횡령 배임과 관련된 이슈였다면 굉장히 안 좋았을 텐데 네.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소식이었고 이게 또 주말 사이에 나왔고 처음엔 빠지겠지만 이게 정말로 대세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낙관론과 네. 그리고 너무 과열되어 있다는 비관론이 지금 팽팽하게 겹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성장 산업으로서 이제 에코프로 그 그룹이 나아갈 것은 분명히 이제 확신을 하는데 근데 투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네, 뭐 일각에서는 뭐 에코프로와 관련해서 12개월 선행 PER이 뭐 15배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주시고 분명히 다른 업종하고 비교하면은 타당한데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단기적으로요. 그래서 이미 뭐 갖고 계셨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관점을 조금
조금 유지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2차 전지가 올라오니까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올라왔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또 쉬어가고 있거든요. 반도체 최근에 뭐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폐지라든지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분기 적자 전망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도체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반도체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일본의 여러 가지 규제들이 뭐 2019년에 그때 발생을 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불화수소, 뭐 불화폴리이미드, 뭐 이제 포토레지스트 요 세 개 품목에 대해서 되게 규제를 많이 했는데 또 한국 기업들이 잘 극복을 하고 넘어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영업이익이 좀 적자이긴 하지만 앞으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비용이 떨어지는 이슈들 이런 것들을 한국 시장이 사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좀 쉬어갈 수 있지만 지난주에 올라갔던 그런 흐름들을 기억을 해보시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본다면 긍정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위기에서는 현금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의 대표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금 양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 충분히 버틸 수 있고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